안녕하십니까. 박시영 TV 오늘 네 번째 순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주제는 여러분 언론개혁입니다. 기자들 왜 그래요? 라는 주제로 오늘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모신 손님 패널은 한국인터넷 기자협회 네. 수석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이준희 씨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저는 원래 2001년인가 2년에 노 대통령 그 선거 때 우리 그때 이준희 씨를 뵀었어요. 그때 오마이뉴스 기자였네? 어디 기자였죠? 당시는 제가 디지털 말. 말이었구나. 디지털 말에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때 봤어요. 그 뒤에 거의 못 보다가 네. 최근에 안진걸 소장하고 뭐 무슨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한번 네, 최근에 대표님을 한두 번 뵀죠. 뵀죠. 네.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 뵀어. 네. 그래서 계속 이쪽 영역에서 종사하고 계시는구나 확인한 다음에 언젠간 한번 모셔야지. 왜냐하면 이분이 현장에서 늘 발로 뛰는 분이시거든요. 네. 이 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모셔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모셨습니다. 자, 인터넷 기자협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한국인터넷 기자협회는 인터넷 미디어 매체 기자들의 이 자주적인 연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9월 28일 결성되었는데요. 당시 제 기억에는 결성식 현장에 권영길 대표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 캠프의 남영진 언론 특보님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거의 마당발이라고 할 수 있는 발로 뛰고 있는 안진걸 소장도 와서 축하해줬던 그런 기억이 언제라고요? 있습니다. 2002년 9월 28일 2002년. 창립을 했습니다. 지금 18년째 활동을 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회원사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소수 정예를 지향하는 건 아니지만 이 회원사 관리 부분을 적정 수준을 해오고 있는데요. 한 100여 개 정도에서 정회원사, 준회원사 기준으로 해서 대략 그 정도 선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 바로 들어가죠.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타이틀 주제가 기자들은 왜 그래요? 라는 건데요. 사실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제 주관적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저널리즘의 실정,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여러 가지 이유, 환경이 있는데요. 속보 경쟁주의에 매몰이 되어 있고, 아시겠지만, 기레기라고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 중에 아주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요. 사실 확인이나 삼자 체크 등이 매우 부족하고 그리고 기자실 문제가 아주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어 있습니다. 정부 부처나 기관 중심의 기자실 중심주의에 매몰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한국 언론의 중요한 특징인데 포털의 뉴스 독과점 부분에 거의 종속됐다 할 정도로 포털 종속주의가 너무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권한 유착이 아주 심화된 속에서 언론 자유를 주류 언론들은 언론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언론 자유가 아니라 언론사의 자유, 언론 비즈니스 회사의 자유, 방종주의가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흐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고이석 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널리즘의 실정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실 확인, 삼자 체크가 이를테면 이제 라떼 이즈 호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만 그렇게 쭉 물어보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또래의 현직에 있든 나와 있든 언론인들이 다 똑같이 생각을 해요. 얘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기자들? 예,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어졌는지. 요즘 젊은 기자들 하면은 40대까지 포함됩니까? 30대, 아니요. 20대만. 40대는 괜찮고 30대부터라고 봐야죠. 좀 네. 잘 몰라서.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보시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연령대가 상당히 어려졌어요? 네, 뭐 어려졌다기보다는 되게 젊어졌습니다. 아주 젊어졌어요? 새로운 세대가 청와대 출입 기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한 20대 후반, 30대 초의 기자들이 상당수 되고요. 과거 보면은 한 40, 50대 되고 어느 정도 언론사에서 최소한 중견급 이상 부장급 정도 돼야 출입을 했는데 지금 청와대 기자실만 하더라도 각 언론사에서 특히 또 인터넷 신문 쪽이 이런 그 특성이 좀 강한 것 같은데요. 젊은 기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활동하고 그 있습니다. 젊은 기자들의 원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아니라 네. 말씀하신 속보 경쟁, 클릭 경쟁, 포털에 종속되다 보니 클릭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일단 띄우고 보죠. 예, 그렇게 배운 거죠. 오보가 나오면 밑에 잠깐 얘기하거나 버티거나. 예, 그런 식의 보도.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수습 기자 때 배우는 그 사실 확인 교육이 사라졌거나 있더라도 의미 없거나. 그래서 언론재단,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그 수습 기자 교육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교육 받으러 와서 그런데요. 이런 거 배워서 뭐 하냐고. 가면 지금도 이제 수습 중에 교육 받거든요. 이미 그냥 그 베껴쓰기 받아서 이것만 하는데 이거 배워간다고 취재하는 법 배워간다고 뭐 되냐. 그렇게 처음부터 좌절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봐야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게 사주의 눈치를 볼 거다 편기자들. 뭐 이거는 대략 짐작은 해요. 근데 이게 그 데스크나 이게 사주야 좀 그렇다 치고 데스크의 눈치도 많이 봅니까? 이 문제는 이제 언론사 이 매체별 그리고 언론사의 어떤 특성이나 구조에 따라 가지고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언론사의 구조상 뭐 팀장이나 직속 데스크가 이렇게 설정한 어떤 취재 뭐 아이템이나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요. 사실은 그리고 신문 같은 경우는 뭐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데스크와 사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좀 큰 것 같고요. 방송의 경우는 조금 뭐 일단 지상파 같은 경우는 공영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좀 특성상 뭐 자유롭게 취재하고 또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기자가 데스크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발행인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자신이 취재하고 결정하는 그런 구조 뭐 일반적이는 않지만 그런 구조가 있고 반면에 신문의 경우에는 이 규모가 좀 있는 언론사일수록 데스크의 어떤 영향력이 크고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근데 있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한겨레 같은 데는 예를 들면 친문 성향의 기자가 있으면 선배 기자가 있으면 오히려 왕따가 된다는 거야.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배 기자 중에 현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선배 기자를 일선 지금 젊은 기자들이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예, 그건 이제 젊은 기자들의 일종의 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부의 문제, 그러니까 잘못 가르쳐서의 문제인데 지금 그런 현상은 젊은 기자들의 또 독특한 현상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이 기자의 본분 내지 본분 또는 사명을 정보 전달이 아니고 권력 비판이라고 권력 감시와 권력 비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언론의 권력 감시와 권력 비판 기능이 언론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미국에서 다 우리나라 언론 이론이 우리나라는 또 독특한 언론사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 언론 이론에서 나오는데 그 언론의 기능이 권력 비판이라는 것은 원래는 안 그랬어요. 안 그랬는데 그 소위 말하는 황색 저널리즘 시대,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황색 저널리즘 시대에 소송이 많이 걸리니까 언론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레토릭으로 나온 말이에요. 권력을 감시하다 보니까 명예훼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주로 이제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소송을 거니까. 그래서 권력 감시 기능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지금 우리 경험하지만 권력 감시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부차적인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고 사실 전달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지금 젊은 기자들은 사실 전달은 생각도 안 해요.
권력 비판만 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네요. 심지어 거짓말을 해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권력 그러면 비판 얘기만 하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뭐 한결의 경향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진보 매체다. 과거에는 이제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느낌도 별로 들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한결의 경향에 극복 과제가 있다면 뭐 어떤 측면을 극복? 한결의 경향이 놓여 있는 이 위치가 여타의 그러니까 신문을 그러니까 일간지를 봤을 때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때면은 진보 민주 평화 그리고 서민 민중 노동 이런 주요한 가치들을 지향하고 있는 이들 그 신문으로 봤을 때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성격과 대비해 놓고 봤을 때 기자의 성향이 현 정권의 어떤 가치나 지향에 부합하는 쪽으로 비춰지고 그러한 보도가 상당한 그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고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언론의 기능 중에 하나인 권력 비판과 감시라는 그 본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상반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조심하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기사나 논조에서 그거를 어떤 스스로 강제하고 검열하는 그런 부분 분위기가 원하든 원치 않은 형성된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한겨레만 하더라도 그 한겨레 21에서 지난 그 대선 전인가요? 제 기억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진하고 그 몇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여사님 호칭 문제도 한결했죠? 그렇죠. 네. 호칭 오마이뉴스. 아, 그건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도 있었고 제 기억에는 한겨레도 한겨레였던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그랬죠. 그 한겨레가 호칭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진 등 해서 이 한겨레 구독자층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독자들이 아주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가했고 거기 관해서 한겨레 내부에서 일부 기자들이 또 매체가 아니라 장애 뭐 이렇게 그 개인 SNS 계정을 통해서 또 반발하면서 충돌하고 큰 좀 논란이 벌어졌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아까 그 앞서 말했던 그런 분위기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기자한테도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예. 저 언론들은 그러니까 오보나 이 기사의 오보 기사, 그 다음에 이제 가짜 뉴스, 뭐 오보뿐만 아니라 뭐랄까 악의적으로 기사를 썼던 경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사과하라 오면 사과 잘 안 하잖아요. 반박 글 같은 경우도 올려라. 그 어떤 뭐랄까요. 이 입장문을 좀 내달라 하면 구석에 내놔서 거의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미온적이거든요. 수세적이고. 왜 그런가요?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한겨레가 윤석열 총장 관련한 보도를 했다가 얼마 전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사과의 내용은 뭐 대략 알고 계실 텐데 다른 윤중천 그 건이죠. 네, 다른 매체에 비해서 일면에 이 분량을 거의 상당한 정도로 할애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은 기자가 썼죠, 당시에. 왜 그런 뭐 일종의 오보라고도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뭐 확실히 다른 오보입니까, 그게? 에서 볼 수 있지만 일단 인용 자체는 이게 뭐 따옴표 겹따옴표를 해서 그 직접 얘기하는 형태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제3의 취재원을 통해서 전해 들은 얘기를 직접 들은 것처럼 편집하는 과정에서 겹따옴표 문제 제가 이따가 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가정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고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또 방지할 수 있을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또는 현재까지 이른바 한국의 언론 권력을 이루고 있다는 뭐 조선동아 이런 매체를 보면은 오보를 내놓고 그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첫 번째.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뭐 매체의 신뢰성 저하나 그리고 법률적 문제들이 이게 제기되기 때문에 바로 또 뭐 손해배상이나 여러 가지 소송에서 자기가 불리할 거라 생각하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빼고 있다가 나중에 언론중재나 법원에 가서 재판에 졌을 경우 보도하죠. 그것도 아주 적은 비중으로.
이 언론사의 풍토도 중요하게 그런 걸좀 영향을 바꿔야 미치죠. 돼요. 예, 바꿔야 됩니다. 아니 그걸 잘못됐죠. 기자들, 평기자들이 모여서 뭔가 언론 개혁에 대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뭔가 개선안들이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방송에 출연하니까 뭐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 얘기가 나왔어. 국민들이 안 믿는다 막 이런 얘기 나왔어.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방송 진행자한테, 아나운서 기자들한테, 제가 볼 때는 언론사보다 여론조사 신뢰도가 훨씬 높을 겁니다. 언론에 대한 신뢰도보다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국민들 조사에 보면 훨씬 높을 겁니다. 잘하셨네요.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오보에 대해서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 또 고치고 또 방지하는 거에서 큰 언론사일수록 이른바 이 한국의 언론 권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매체일수록 인색하고, 그것은 어떤 오만함 내지는 이런 것들이 크게 인식에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오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풍토가 너무 이들 주류 매체, 언론 권력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거는 짧게 합시다. 너무 길어지면 이게 다 소화를 못 하니까, 기자들이 위기감이 좀 있잖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과거보다는 영향이 줄어들었잖아요. 뉴미디어도 훨씬 커졌고, 위기감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건 기자들도 기레기라고 굉장히 비판받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겠지만 위기감을 느낄 거란 말이죠. 그럼 무엇을 개선할 거냐, 우리가 이런 자정의 흐름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자정의 흐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까지 취재를 컨택을 못 해봤는데, 자괴심 내지 고통을 느끼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들도 아주 뻔뻔스럽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인간이니까 나날을 보내고 있지는 않아요. 애초에 이제 매체의 위기가 먼저 왔죠. 이제 신문지 매체가 사라지고, 방송은 또 종편이 득세하면서 공중파의 위상이 떨어지고, 그 위상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영업력이 떨어지는 것인데, 광고 수입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위기가 있다가 이제 신뢰의 위기까지 본격적으로 오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옛날에는 다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급여도 많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대우, 신뢰 이런 것도 높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젊은 기자 좀 시니어들 차이가 있겠지만, 과거를 기억하는 시니어들은 많이 진짜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젊은 기자들은 재미없어 하죠. 기자들의 자긍심 내지는 자부심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하된 게 사실이고요. 이제 흔히 뭐 기레기라는 비판 표현을 하시는데, 뭐 사실 이런 뭐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언론 풍토가 상당히 나빠졌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너 기레기지라는 비판을 받는다면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네. 왜냐하면 제가 속한 어떤 하나의 직업군을 통틀어서 사회적 평판이 형성된 평판이 개인적으로 가해지면 그건 상당히 그걸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들고 고통스러운데요. 저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언론사와 그리고 언론인들에게 주어진 특혜 책임, 특히나 아직도 상당한 영역에서는 특혜를 갖고 있습니다. 과도하다 할 정도로 시대에 맞지 않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또 그것을 계속 고수하면서 저널리즘의 이런 바닥까지 만든 여기가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비판을 받아도 저는 당연히 응당 수용하고 그걸 고쳐 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보수 매체가 어쨌든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총선 이후에 정치 지형이 확 크게 달라졌잖아요. 민주당 쪽이 압승을 했는데, 그 뒤에 달라진 어떤 논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분위기나? 저는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기 어렵고요. 뭐 일례로 지금 윤미향 그 전 이사장 관련해서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지금 형성됐고 진행되고 있는데, 주류 매체들의 보도 행태, 이 논조를 보면은 뭐 총선 이전과 그 이후에 지금
뭐 달라졌다는 걸 전혀 뭐 알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어느 측면에서는 편파적으로 그런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별로 달라졌다고 못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더하죠? 더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기자들 저도 막 거의 안 만나는데 느낌은 그런 거예요. 성전을 치를 각오가 돼 그렇죠. 있다. 예. 오히려 거대 권력이 된 지금 집권 여당 세력과 맞서려면 더더욱 우리가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어떤 위기감, 결연한 자세 이런 걸 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하는 거예요. 네, 싸움을 하는 거죠. 싸움하는 예, 거죠. 예. 아니 저는 아까 이제 그 얘기 나왔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자정 노동인 게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조국 관련해서 속속들이 드러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판 과정에서도. 그러면 취재 과정에서 행태라든가 그 과정에서 문제점 이런 게 드러난 게 꽤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 솔직하게 자기 반성하는 부분이 없어요, 언론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볼 때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더 언론에 대한 비판 인식이 커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 보면 오보가 막 터지고 있어요. 네. 기억나는 오보가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 올해만 봐도 오보가 되게 많습니다. 뭐 오보는 항상 있어 왔고 진행 중인 거 있겠지만 작년에 보면은 이게 주류 매체 중에서 조선일보가 오보에 관해서 이 정정 보도를 아주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민족언론시민연합의 그 작년 네. 언론사회 정정 보도 횟수를 보면 조선일보가 23건, 예. 중앙일보가 14건, 한겨레가 13건, 한국일보는 11건 등등 있는데 주류 매체가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걸로 있고요. 한 가지 이 자리에서 꼭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 조국 전 장관 논란 그 사태 이후, 일련의 사태 이후에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소환되면서 그 과정에 SBS가 작년 9월 7일입니다. 단독 조국 안의 연구실 PC의 총장 직인 파일 발견이라는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이것들을 그 학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보도였는데, 올해 지난 4월에 이 지금 재판 중에 해당 검사가 그게 사실이 아니라라는 정인신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깜짝 놀랄 그 발언을 했는데, SBS가 여기 관해서 최근에 또 뭐 해명 보도, 후속 보도를 하긴 했지만, 이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오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보도인데 여기 관해서 정확히 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방심위가 여기 관해서 뭐 이렇게 진술하는 것도 추진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보도가 그 한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언론중재법, 이제 이따가 언론개혁 관련되겠지만 짧게만 얘기만 하면, 언론중재법에는 보도한 이후에 6개월이 지나면은 이 중재 신청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도의 경우는 7개월이 지났잖아요. 네. 언론중재에서는 이걸 다룰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 고일석 기자님은 그 대표적인 오보 사례 뭐가 떠오르십니까? 한 개만 네. 많이 하셨으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오보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거의 매일 몇 개씩 쏟아져 나왔죠. 그중에 제가 가장 기념비적인 오보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앙일보가 4월 1일자 사설에 가짜뉴스 5개를 모아서 사설을 만들었어요. 총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총선 앞두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 영용 의료진에게 이렇게 홀대도 되는가. 의료진 홀대설. 예, 그 앞부터 계속 그거 가지고 2번, 3번 보도를 하다가 이걸로 사설까지 냈는데 전부 다 가짜뉴스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정부에서 이거 너무 심하다 하는 거 2가지만 빼서 정정보도 신청을 해서 며칠 전에 정정보도를 냈어요. 그러니까 사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정정보도한 게 문화일보도 그렇게 했는데 그건 이제 그 언론중재위원회 거치자고 바로 그냥 꼬리 내려서 한 것이고, 사설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정정보도한 건 아마 언론사상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사설이 이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이제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이제 퇴치시킬 수 있는 방법, 현실적인 방법은 뭡니까? 그리고 그런 걸 앞장서는 분들이 있나요? 기관이나? 가짜뉴스 이제 페이크 뉴스 해서 지난 미국 대선 때 이 트럼프 후보가 이제 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 페이크 뉴스에 관한 부분들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확산됐는데 이 가짜 뉴스가 언론사 입장에서는 좀 그 용어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치권에서도 허위 조작 정보로 이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통칭해서 가짜 뉴스의 문제를 보면 가짜 뉴스는 어떤 그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개인이든 집단이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전파시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반드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상대 진영이든 어떤 후보든 정당이든 뭐 어떤 회사든 간에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득 보는 쪽과 또 이득을 보지 않는 측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 가짜 뉴스를 앞서도 말했지만 사실 확인에 관해서 좀 더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속보 경쟁주의에 빠진 그 미디어 환경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뭐 청와대든 어디 부처든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이슈를 브리핑하고 발표하는 즉시 기자들은 속보 경쟁을 시작하고 누가 일보를 빨리 송고했냐 그리고 그 일보가 포털에 어느 매체가 빨리 나가냐가 이 어떤 평가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구조적으로 가짜뉴스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얘가 벌어지는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뭐 동의하고요. 네. 이 가짜뉴스 유혹에 이 인터넷 매체들도 그 소규모 인터넷 매체들도 굉장히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도 있죠. 인터넷 신문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논조나 뭐 정치적 견해 이런 부분들이 구조상 자유롭게 또 이 데스킹 과정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적기 때문에 바로바로 가가지고 뭐 제가 취재하고 제가 데스킹하고 발행하는 체제가 구축된 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기자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기자가 어떤 특정한 생각을 가졌다라면은 팩트를 아주 금의 왜곡하거나 살짝 비틀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자, 저도 그렇게 보여요. 네.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소속사에서 발견이 됐다. 네. 기자협회, 인터넷 기자협회에서 발견이 됐다. 그러면 뭐 강력한 무슨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확인이 되면?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신문 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모태가 대학에서 지금 결성된 인터넷 신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율 그 심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희 단체도 내부에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여건상 원활하게 그거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그 협회 차원에서 그런 뭐 잘못된 보도나 이런 것들에 관한 뭐 일종의 민원이랄까 그런 이게 들어오면은 거기 안에서 분명히 이렇게 기사를 봐야 되고 문제점이 심할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 요청을 해서 그 편집국 라인에 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지가 들어왔으니까 제대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대부분은 내부에서 끝내버리는 경향이 크죠. 아니 그러니까 조금 네, 문제점이. 그러니까 이렇게 징계를 자체적으로 협회 수준을 좀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정 같은 걸 좀 더 강화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가짜 뉴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가짜 뉴스가 왜 생기냐 하면 자본적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자본이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자막인가요? 저 보니까 기자들이 누가 돈 주는지를 모른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데 그 진짜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자들은 자기한테 돈 준 사람한테 서비스 하는 거예요. 기자들한테 돈 주는 사람은 가짜 뉴스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미국에서는 그 팍스뉴스 있잖아요. 팍스뉴스로부터 비롯된 현상을 언론이라고 안 부르고요. 저널리즘이라고 안 부르고 아웃레이지 인더스트리라고 부르는데요. 분노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분노를 유발시켜서 클릭을 유도하고 시청자를 유도해서 광고를 판매한다는 것이죠. 광고주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거기에 자꾸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왜 이 보수 언론들이
전혀 총선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끄떡없느냐 하면 여전히 돈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쪽으로. 왜냐하면 왜 돈이 그쪽에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면 광고 떨어져요.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면 광고 막 들어가야 잘한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물고 뜯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네. 특히 인터넷에서 그게 더 심해요. 그래서 그 경향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통령 지지도 떨어뜨리는 게 이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하더라고. 그 언론사 기자들 만나보면 B2C는 신경 안 쓴다는 네, 거야. B2B예요. B2B지. 네. 왜냐면 기업이나 이런 데서 몇천 부씩 그 구독하니까 네. 사가니까 뭐 국민들한테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대기업도 거기 포함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은 넣었다 뺐다 안 하거든요. 그냥 쭉 1년치를 주니까. 근데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자산가들은 그 경향이 진짜 뚜렷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잘한다고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조작 정보나 가짜 뉴스, 그러니까 기자 개인의 어떤 윤리 의식이나 그리고 그것들 어떤 규제하고 개선시키는 그런 제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 이제 좀 이 얼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시겠지만, 이 언론 개혁, 저는 언론 구조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조의 어떤 변혁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그 언론 구조의 변혁, 시스템의 그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핵심이 그래서, 뭡니까, 그러면? 얘기하십시오. 그 핵심이 뭐예요? 구조의 핵심, 구조 개혁의 핵심. 구조의 혁신은 일단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일단 지금 포털 뉴스만 보더라도 지금 포털 뉴스에 진입하는 구조를 아마 일반 시민 독자분들은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이 포털 뉴스는 지금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라는 아주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이 기관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포털 뉴스의 진입, 검색 제휴부터 뭐 몇 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신청해서 심사하는 구조인데, 여기 들어가기가 거의 뭐 한 7% 정도, 10분의 뭐 1도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그러니까 입점과 퇴출 권한을 갖고 있는 이 포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이런 주요한 그 기득권 매체들의 연대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진입 구조를 언론 권력이 강하게 지금 틀어지고 행사하는 구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못 들어가게끔 기득권이 공고화돼 있고 운영이 불투명해서 제대로 심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평가 점수나 이런 거 공개하지도 않고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일단 그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뉴스를 보실 때 그 언론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기관이 조사하는 거에 따르면은 직접 홈페이지 방문하는 건 4%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다 거의 뭐 포털에서 90 몇 그냥 보는 프로를 거죠. 포털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그 구조개혁이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매체 유통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그 개혁해야 돼 아주 핵심이고, 작년에 그 조국 그 장관 그리고 올해 뭐 윤미향 당선 인권 모든 부분이 왜 보도를 이렇게 하고 저기 기레기처럼 보도하냐라고 얘기도 하고, 뭐 정치권에서도 얘기하고 언론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혁하지 않고 그 구조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개혁할 수 있습니까? 방안. 먼저 조금 문제점은 얘기를 하시죠. 네. 예. 그 구체적인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는데요. 목표는 이렇습니다. 결국 그 대통령 지지도를 떨어뜨리려는 책동에 자본이 들어간단 말이죠. 돈이 글로 간단 말이죠. 결국은 그것을 해결하려면 정확한 뉴스를 보도하는 매체에 돈이 들어가게 시장을 바꿔야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플랫폼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그러면 거기에 뭐 후원하고 이런 것도 포함해서 결국은 좋은 뉴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야지 돼요. 그거부터 출발을 해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모든 개혁은 정치적으로는 주권자, 시장으로 보면 소비자, 이 두 개념이 주인이죠. 주인들이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할 때에 개혁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언론 시장은 소비자들께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임계점까지 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좋은 뉴스를 보는 거 되게 좋은 뉴스는 잘 안 보거든요. 이것이 그 어떤 이 소비자의 필요성 때문에 채택되어지는 그런 시점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장이 형성이 되면 돈도 자연히 그쪽으로 몰리겠죠. 그것이 구조개혁의 가장 큰 밑그림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언론개혁의 방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이제 총선에서도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최강욱 당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제를 도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오보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막말 편파 방송 규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개혁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들 내세웠는데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뭐 정청래 의원 이야기 들어봐도 17대 뭐 이럴 때부터 줄곧 이야기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거든요. 제정이 안 되거든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우선 그 이른바 진보 매체, 한겨레 경향 같은 매체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관해서는 특히나 기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크고요. 그것이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언론 구조개혁, 구조개혁입니다. 추상적인 언론 개혁이 아니라 언론의 시스템과 구조를 바꾸는 개혁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그 트랙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깨어있는 시민의 노무현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지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된 힘이 언론 구조 개혁에 영향을 강하게 미쳐야 되고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국회 또는 뭐 정부,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사실상 언론 개혁 조치는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미진한 상황이고, 그럼 남은 것은 국회에 의한 그 제도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오보 방지법 뭐 제정 등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사후적 대응입니다. 이거는 사후적 대응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어떤 그 뭐 악의적인 오보에 관한 강력한 그 뭐 3배든 뭐 10배든 어떤 분은 제가 댓글을 보니까 한 1000배 이상 물리자고 하던데. 보통 100배는 얘기하죠. 예. 네. 뭐 그거는 뭐 이제 법제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지만, 그 앞서 제가 그 말한 부분이 있는데 언론 그 중재법에 그 미디어 이용자들의 권리가 지금 상당히 약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보를 그러니까 중재위원회 제소를 하려도 6개월 지나면 할 수가 없고, 이전에 저는 이 말 꼭 하고 싶은데요. SBS에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 그 당시에 논두렁 시계 오보입니다. 그것도 오보가 어떤 특정한 뭐 검찰 또는 국정원에서 소스를 저거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거기 관한 뭐 당사자의 증언도 있는데 아직도 유통이 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법 제도 측면에서는 국회에서 이용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언론관계법 개정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언론 종사자들의 어떤 이런 그 매출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뭐 어떤 퇴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위기의식이 아주 커요. 그러면 제대로 된 언론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만들어야죠. 이게 무슨 개인 언론사에 관한 지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언론노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번 총선 때 협약도 하고 강하게 정치권에 제기를 했는데 이번 네. 조금 일부만 말씀드리면은 그 언론개혁 이번 이제 21대 개혁 과제에서 언론개혁 부분이 빠졌는데 상당히 아쉽고 또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작전상 언론개혁은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제기해야 되지만 특히나 언론개혁은 검찰개혁과 하나 세트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지금 포털 구조도 지금 바꿔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뭐 공공 포털을 도입해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 중심으로 하는 거는 사기업 중심의 포털 뉴스 독과점 구조이기 때문에 그 사기업을 뭐 정부나 이렇게 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어떤 구조적 대안을 정부나 정치권이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좋은 언론이 클 수 있고, 그리고 좋은 기자들이 자기의 신념과 양심과 팩트에서 보도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고, 사후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저희는 찬성합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반드시 도입된다고 찬성을 하고 있고, 언론인권센터 같은 그런 언론 시민단체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겨레나 경향 이런 데 찬성합니까?
반대라기보다는 부담을 많이 느끼고, 왜냐하면 이게 악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큰 권력이나 뭐 큰 뭐 기업 집단이 사소한 이 악의적이지 않고 그런 뭐 약간의 실수나 이런 체크 못한 것 때문에 한 거를 가지고 징벌적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라는 그래서 측면이 크죠. 한겨레 경향 이런 데가 과거처럼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어준 총수나 뭐 주진우나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기자나 이런 분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겨레 경향들이 그렇게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용기 있게. 그러니까 거기서도 만약에 그 거짓 정보를 얘기한다든가 잘못했을 때 삼성한테 손해배상 청구되거든. 두렵거든, 사실은.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한겨레 경향 이런 데가 오히려 앞장설 필요도 있어요, 사실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구독이 무서워서 뭐 장 못 딴 거냐 그 말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당사자인 언론사, 기자들이 저는 앞장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할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걸 공약을 내거진 않았는데 쭉 보면 다들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들 하고 있어요. 하긴 할 텐데. 할까요? 아마 거의 총이 압박을 세게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하긴 할 건데 예.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보다는 이낙연 총리하고 박광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조작 뉴스, 예. 뭐죠?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처벌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그 언론 탄압의 역사가 오랫동안 일제 때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언론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언론사 자유죠. 언론사의 자유죠. 언론의 자유가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 지금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명예훼손 소송을 조금 더 강화하는 형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은 거의 무제한 재량이에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그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무죄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반발도 엄청 심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법이란 것이 갑자기 혁명적으로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강화하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언론사 내부의 자정 노력 뭐 딱히 잡히는 건 없는 거죠, 지금? 네, 그건 뭐 기대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좋습니다. 0%. TV조선이나 채널A 재승인 이 전망 퇴출될 제가-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 TV조선하고 채널A가 재승인 조건이 그 법정 제재 5건 이하예요. 네, 네. 근데 TV조선은 벌써 5건 채웠고요. 네. 한 건만 더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채널A는 3건 됐어요. 2건 더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채널A는 또 이제 그 유시민 이사장 조작 사건에 대한 해명이 충분치 않으면 재승인 취소한다고 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재승인 취소해달라고 지금 악을 쓰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지상 보고서 나온 걸 보면. 그건 이제 어쨌든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서 조금 더 진위가 파악이 되면 어쨌든 그거는 사유가 되죠. 예. 취소 사유가. 단지 문제는 뭐냐면 아마 저번에 이제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채널A 재승인을 해주면서 엄청나게 혼이 났기 때문에 아마 한 번 진짜 그 조건이 뭐 이만큼 돼요. 한 개만 걸리면 그 취소를 할 거예요. 재승인 취소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제가 들은 느낌은 TV조선에 굉장히 긴장한다면서요. 네. 취소될까봐.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뭐 TV조선이든 채널A든 종편은 명확히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5곳은 너무 많아요. 뭐 지상파 3개인데 종편이 5곳이나 되고, 사실은 시민들이 종편을 줄여라, 그리고 TV조선 채널A 승인 취소하라 하기 전에 이 방통위가 정확한 역할을 했었어야 되죠. 그동안 네. 방기했다 이거죠. 그렇죠. 책임을 방기했죠. 계속 조건부 허가를 재허가를 해주고 연장했는데, 뭐 이게 정권의 어떤 구조적 뭐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눈치 보고 알아서 뭐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믿었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배신을 한 거죠. 어쨌든 최대한 좀 기다려주면서 어떻게 보면 빌미를 덜 주고 정치적 쟁점화를 덜 시키면서 상황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이 한꺼번에- 고기 기자님 생각에는 한꺼번에 둘 중에 하나는 날아갈 것 같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게 하게 되면 처음이잖아요. 하게 되면 행정소송이 걸릴 텐데 거기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행정소송이 끝나기 전에 이제는 가처분 들어갈 테고 예.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어. 그럼 이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방송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염두에 그게 두고 몇 있어요. 년 걸릴 수도 있다. 예, 예. 당장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정부가 독립 언론이나 신생 언론들 그런데 좀 키워주려는 노력이 없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기존 조중동 이런데 광고를 많이 쓰냐. 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광고 문제 갖고 그 신문협회인가요? 그 돈 예. 달라고 해서 상반기에 예, 뭐 예.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독립 언론, 신생 언론과 관련해서 정부가 좀 어떤 점을 지원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진보 진영 쪽은 왜 종편 같은 좀 파워풀한 걸 못 만드는지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저는 언론진흥재단이 뭐 좀 가닿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지자체의 경우에 이제 조례를 통해서 지역 언론과의 건강한 이런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이제 지자체들이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 중앙 그 기관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지자체로 줘야 되고, 이를테면은 뭐 경기도 경기 언론진흥재단, 서울 언론진흥재단 이런 구조로 가야 됩니다. 지역의 건강한 언론이 튼튼히 쓰고 지역의 건강한 기자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구조들이 지역부터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지금 구조에서는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런 언론 구조 이 부분들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예, 의견. 신생 언론, 독립 언론 키우는 방안 아니면 진보 진영 내 어떤 종편 이런 걸 만들 흐름은 없는지, 왜 안 되는지. 이게 중요한 얘기라서 약간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언론진흥재단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려면 거기서 해야지 돼요. 신생 언론을 지원하는 거는. 근데 거기서 잘 안 해요. 이 웃기는 게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수입이 뭐냐 하면 정부 광고 뽀찌예요. 그게 10%인데 정부 광고 대행료가 전체 수입이에요. 그런데 그게 결국 정부 광고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정부가 이제 큰맘 먹고 얘기하는데 정부가 그 대기업에 의해서 광고 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광고 효과를 보고 광고를 주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 매체들 눈치 보면서 기성 매체들한테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대부분의 수입이 기성 언론에 대한 광고 수입의 일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갑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저 포털 심사위원회 거기도 그렇다는 걸 실은 처음 들었는데 한국 언론진흥재단도 기성 언론의 카르텔에 포획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정부 광고를 풀어야죠. 정부 광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 광고는 정부와 기관들이 결정하는 건데 누가 시킬 수도 없고 또 장관이 이렇게 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그것은 관행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결국 이 정부가 어떤 뭐 새로운 지침을 세우든가 해서 광고를 지금까지 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뉴미디어도 주고, 뉴미디어, 그러니까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 특징은 뭐냐면 광고 효과가 측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존 매체들은 측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뭐 지침을 새로 세운다면 그러면 기성 언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양한 언론에 다 뭐 막 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꾸든지 정부 광고의 집행 기준만 새로 세우면 말씀하신 대로 지방 언론재단 세우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정부 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광고나 홍보비 형태로 집행되는 것의 일부를 각 지역 언론진흥재단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것을 신생 언론을 지원하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만 되면 특별히 뉴미디어를 지원한다고 할 거 없이 지금도 가령 제가 하고 있는 더브리핑 같은 경우도 혼자 하는데요.
제가 특별히 혼자 하니까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이제 나름대로 뭐 방향성을 가지고 하니까 그냥 광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달부터 광고를 좀 눈치 보려고 안 하려다가 이제 6월 달부터 하는데 광고를 주면 그게 밀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울 수가 있어요. 가짜 뉴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체크해 보니까 한 적이 없다. 그럼 광고 준다. 이런 식의 원칙을 쉽게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저는 한마디만 이제 말씀드리면은 언론진흥재단 말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 기득권 매체를 이 성역을 더 공고하고 지원하는 뭐 최첨단 천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진흥재단입니다. 그래서 신생 매체나 뭐 지방의 건강한 언론, 인터넷 매체에서도 훌륭한 언론인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들 중에서도 언론진흥재단의 이사가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저는 제도적으로 커트제를 도입해가지고 보장해야 된다고 보고요. 청와대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지금껏 청와대 뭐 국민소통수석실이나 뭐 대변인 등 보면은 주류 매체, 방송, 신문 다 출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캠프에 참여해서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새로운 매체, 더 힘 있는 매체, 언론 구조 개혁을 하려면은 주류 언론에게 가해지고 보장되어 있는 과도한 특권, 권력을 해체를 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지 구조적으로 언론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거지. 그건 그대로 보장해주고 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언론, 독립 언론이 발전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뭐 성역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못했던 좀 얘기 더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끝으로 한마디씩 하시죠. 그 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기존 언론들로 하여금 뭘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 만들지 마라. 뭐 계속 이제 뭐 손해배상 씌운다. 이것도 정말 필요하고 하게 되면 효과가 분명히 클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다 그거 하면 할까봐 벌벌 떠오르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해야 돼요. 그리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딱 겁을 줄 수는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여기까지는 괜찮아 하고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그 역작용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나 필요하고 효과가 있을 것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뭐 후원하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좋은 뉴스를 많이 봐주시면 어떤 매체가 있어서 조회수가 높으면 광고는 따라와요. 자본은 여러분들이 가는 대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어떤 뭐 이렇게 주머니에서 돈을 쓰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좋은 뉴스를 골라서 열심히 봐주는 것만으로도 언론 시장의 개혁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본이 우리 쪽으로 오게 하기만 하면 돼요. 자, 한 가지 네. 그 대목에서 요즘 봤던 기사 중에서 어떤 기자의 글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볼 거 없는데요. 딱 하나 진짜 좋은 기자가 그러니까 매체는 시사인이 참 좋고요. 청관율 기자는 진짜 제가 보고 저보다 후배인데 늘 보고 배우는 기자예요. 분석을 잘하더라고요. 예. 청관율 기자.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는데 진짜 보면 쏙쏙 빠져들어요. 알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마무리. 오늘 검찰 언론 유착에 관해서 뭐 깊은 대화를 못 나눴지만 저는 이제 새로 이제 7월 출범하는 공수처에서 힘들겠지만 이거를 좀 할 수 있는 룰을 정하고 그거를 저는 도입했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법무부든 검찰을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이 출입 기자 제도는 기존의 기득권 언론과 그리고 이 검찰 권력의 유착을 해체할 수 없는 구조로 지금 이미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기존의 것들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근데 다만 공수처에서는 새로운 룰 적용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죠. 충분히. 여기 관한 인식들을 좀 새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깨시민들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현재도 이루어지지 않는 노무현의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요. 바로 언론 구조개혁입니다. 언론개혁. 이 부분은 이제 깨어있는 시민과 그리고 깨어있는 언론인들이 같이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민주당 등 제도권 정당에서 21대 국회 개혁의 가저로 언론 구조개혁은 반드시 새로운 법제화 부분을 해서 면밀하게 준비하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출범한 전후 시기에 사실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 조화세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언론개혁 운동이 그때 폭발적으로 관심이 있었죠. 조선일보 윤정기 뭐 이런 것도 빼내고 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안티조선 마라톤 대회 같은 것도 정례적으로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약간 좀 사그라든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언론개혁에 좀 목숨을 거는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 이게 이루어지려면 지금 좋은 얘기들은 많이 나왔는데 누군가 그걸 꿰야 돼. 그렇죠. 꿰려면 전면에 그 문제를 중심으로 풀려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뭐 처음 그 당대표 같은 경우도 그 법사위 가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만에 하나 뭐 과방이나 이런 데 가서 언론 문제를 담당하게 배정이 된다 하더라도 법사에 가는 게 더 지금 필요한 건 사실이나 또 그 역할도 충실히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봐요.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뭐 정청래 의원도 있었고 과거에 여러 의원들이 앞장섰죠. 근데 어쨌든 21대 때 내가 언론개혁 문제만큼 한번 제대로 하겠다. 이런 어떤 대표 선수가 꼭 나와줘야만이 좀 실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월요일 방송에 전재수 예. 의원이 언론개혁에 관한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관한 인식을 분명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당내에서 적극 좀 확산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원래 언론개혁 이슈를 하려면 약간 똘끼가 있어야 돼. 찍힐 가고 흔히 말하는 언론에 좀 찍히더라도 옳은 소리 하겠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 큰 정치인이 됩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단련되고 본인이 자기 관리도 더 철저하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러면서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댓글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빨리 지느라고 정확히 못 봤는데, 그러니까 나쁜 지금 기성 언론은 안 보면 광고가 끊어질 거니까 기러기들이 뭐라 그래도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냐,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제 기성 언론 나쁜 기사 안 보면 광고 떨어지는 건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죠. 그 나쁜 기사를 보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비평하는 것은 광고를 그쪽에서 띄어내는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언론 비평이라는 것도요. 그러니까 뭐 나만 안 보면 돼. 그러니까 안 보고 말도 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쁜 기사는 계속 나쁘다고 얘기를 해주고 평판을 떨어뜨려야 신뢰도가 떨어지고 결국은 광고도 떨어지는 것이죠. 가만히 계시라는 말씀은 제가 하지도 않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네요. 지난번에 우리 최민희 의원 같은 분도 예. 굉장히 언론개혁에 적극적이었죠. 자,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나고요. 참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두 분이 참 평소에 못 들어본 이야기들까지 그리고 잘 안 하는 얘기까지도 많이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좀 아픈 얘기. 왜냐하면 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뭔가 성과 있게 언론개혁도 성과 있게 내야 하기 때문에 좀 아픈 얘기도 좀 했습니다. 우리 고일석 대표 기자께서도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볼 때 그런 얘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개혁 이슈를 가지고 지금까지 다뤄봤는데요.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거 참 괜찮다 그러면 주변에 언론개혁 이런 어떤 정치개혁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박시영TV 홍보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저희 박시영TV에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오는데 아래 이제 자막을 띄울 겁니다. 그 참고해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4번째 순서였습니다. 언론개혁 이슈 다뤄봤는데 이상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